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문제의식은 일단 그 현대 민주주의 지금 이제 최근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 도전이 정말 포퓰리즘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가짜뉴스랑 만날 수 있다는 거기 이제 지금 우리 인터넷 보면 그 양극화, 포퓰리즘, 가짜뉴스 이게 이제 다 같이 사실 섞여가면서 만나고 이게 이제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협,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요즘에 이제 30여 년 전에 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30여 년 전에 제3의 물결, 서드 웨이브 디모크라타이제이션이 30여 년 그때 이제 매우 낙관적이었죠. 지금 그 슈퍼마 교수의 그만둔데 파이널 폼 오브 휴먼 가버먼트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역사의 종언이 저서 나왔고 그만큼 굉장히 낙관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백슬라이딩면서 너무 많이 나오고 저기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좀 소모하고 있다는 게 그때 이제 국립 대선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기사당 난입 다른 나라도 아주 있게 그래서 유행의 중심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중에 중요한 요인이 포퓰리즘은 지금 이제 사실 글로벌한 현상이 됐습니다. 뭐 브렉시트 국민 투표 때도 문제 나왔고 페이크백 컨트롤 나왔구나 굉장히 그 긍정적인 형태의 호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프롬 나시오날 그 프롬 대선에서 몇편 같은 그룹이나 퍼블리나 나왼터 것처럼 뭐 무수히 많은 지금 현상들이 있는데 제가 갖고는 이제 지금 한국은 어떠냐 근데 포퓰리즘이 뭐냐 여기다 이제 간단히 먼저 정의를 드려야 되고요. 그냥 포퓰리즘이라는 게 너무 정치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영합적인 거 포퓰리즘인데 사실은 좀 평균적인 정의가 좀 필요한 현상이라고 그 보통 한 몇 가지로 구분해 줄 수 있는데 또 우리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피플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포퓰리즘의 특성은 다수의 민족, 그걸 뭐 인민이라고 부르든 뭐 민중이라고 부르든 피플 vs 엘리트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엘리트는 나쁜 사람이고 탐욕스러운 종, 타락한 종 이게 엘리트고요. 반면에 피플은 매우 순수하고 고결한 존재. 이게 이제 가장 포퓰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사실 이 포퓰리즘 관련해 가지고는 오래전에 뭐 한 70년대 초반인가 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그, 그, 그 런던 전경대학에 모여가지고 한 2박 3일 동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각자 정의를 내리자 합의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모두가 받아들이는 첫 번째 건 people vs elect.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저게는 이제 뭐 국회도 국회의원들도 포함이 됐고 사법부도 포함이 됐고 행정부 관리도 포함이 되고 재벌도 다 포함이 되고 모든 게 다 됩니다. 두 번째는 피플을 강조하다 보니까 대의제에 대한 회의가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훨씬 선호한 우리 같은 경우는 촛불 집회에 대한 선호 비슷한 나타날 수 있고 어쨌든 직접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의제는 엘리트들이라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 처음부터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people vs 엘리트처럼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아름답고 큰 벽, A Big Beautiful Wall이라고 표현해서 그래서 멕시코 국경에다가 그래서 그 그 벽 넘어 있는 사람은 they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we가 됩니다. 끊임없이 나눕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종으로 나눌 수도 있고 민족으로 나눌 수도 있고 뭐 지역으로 나눌 수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그렇게 이제 분열 배제 정치가 또 포퓰리즘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원주의 왜냐하면 이제 피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일반 의지 제너럴 윌이 있다.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하나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원주의가 규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은 다섯 번째는 이제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가장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에 이제 트럼프의 상징이 마가 아닙니까? 마가가 뭐냐?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말은 뭐냐면 언젠가 그레이트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지금도 그레이트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호소하는 거는 언젠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보다 나은 세상을 이야기해요. 그건 아마 백인들이 주도가 됐던 그때 아메리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하트랜드를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호소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는 다 뭐 카리스마 리더, 감성 똑똑한 이런 게다. 두 번째 것들은 뭐 네 번째 것까지는 대부분의 퍼퓰리즘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그 아래 것들은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냐?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지난번 정부 때 있었던 토착 외국.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 일본 사람들 이렇게 그 토착외국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전형적인 위와 대의를 나누는 분열과 배제의 표현입니다. 그게 용어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적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선악이. 우리는 선한 존재고 그들은 적폐, 굉장히 사악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적폐라는 단어 속에서도 그런 용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었던 거는 이제 정치권과 시민 간의 무매개적인 접촉. 그러니까 의회를 바이패스하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게 국민청원 같은 게 거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포퓰리스트 정부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부르기엔 좀 약한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어쨌든 그런 전략을 사용했던 거는 저는 맞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도 그런 포퓰리스트 호소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눠놓기 시작을 하고 그게 정책 양극화랑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그리고 소통도 자원주의적 소통이 아니라 like-minded people끼리만 소통을 하게 되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이런 상황이 이제 가짜 뉴스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된다. 그래서 포퓰리즘과 가짜 뉴스는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이제 얼마나 우리 사회가 갈라져 있는지를 좀 봤습니다. 정말 정말 양극화됐나?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포퓰리즘이든 가짜 뉴스든 양극화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제 정치인들이나 정치적 공급자, 그죠?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탓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여기서 보는 거는 그런 정치적 정보나 포퓰리즘의 소비자들 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보시는데 저 짙게 나온 게 이제 근데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은 6.24, 10점 만점에 0에서 10인데 6.24인데 국민의힘은 1.67 정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의힘은 6.45인데 더불어민주당이 1.7, 4 정도 지금 소리입니다. 그게 모든 데서 다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이재명은 6.25인데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이 1.45 정도. 윤석열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1.25인데 국민의힘은 6.2. 그러니까 선호도에 있어서 한쪽은 10점대고 한쪽은 60점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 일단 지지하는 정파에 따라서 선호도가 분명히 갈린다. 그다음에 이제 이념적인 거리 잘 안 보이시면 거기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각 정당 지지자들한테 어, 나는 어디 있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어디 있고 또 상대당은 어디 있는지 한번 이제 측정하라고 물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균을 각 정당 지지하는 정당별로 나눈 겁니다. 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면 민주당과의 거리는 0.28, 바로 옆에 있어요. 아주 가깝게. 그리고 이재명과의 거리도 얼마 안 돼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국민의힘과의 거리는 거의 4에 해당. 이게 0에서 10까지 11개 단계 꽤 있거든요. 그중에 4 정도가 나왔으면 이제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먼 거. 근데 이게 민주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팀 지지자들도 똑같은 패턴을.
그러니까 우리 정당은 굉장히 가깝고 상대방은 되게 먼. 근데 이게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상대방은 훨씬 이념적으로 좀 익스트림한 위치에 가 있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그 왠지 모더릿한 위치에 와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면 두 정당 간에 타협을 만드는 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하나를 정말 그런가 싶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9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대북 안보. 한국에서 이념적으로 좌우를 보수 진보 나눌 때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국가. 이건 뭐 보편적으로 나오게 되는 뭐 국가의 개입이냐 시장의 자유냐. 그다음에 이제 자유주義는 이제 리버터리안 뭐 소설리테리안 개인의 자유를 선호하느냐 질서를. 근데 흥미롭게도 모든 9개 영역에서 다 일관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일관되게 차이. 그럼 정말 사람들이 생각이 모든 정책에서 다 달라졌을까? 그게 전 이제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또 한번 찾아봤더니 더불어민주당에 자기를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 조금 넘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62%좀 높긴 합니다만 여전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와 이념적 태도가 일치하지 않는데 왜 서로 정책적인 입장은 이념적인 측면에서 더 일관되게 나타나. 제가 볼 때 그거는 정파적 동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이론에서 보통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정파적인 합리화라는 거 있고 파티전 러셔널라이즈.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나 자신의 입장을 일치시키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그 정당이 했던 말이 길게 나왔다. 아, 그게 맞아. 내 생각도 그렇지. 그럼 이제 설득에 의한, 허소전에 의한.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잘 모르지만 아마 그동안 저당이 했던 걸로 보면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정책적인 입장의 차이보다 일반 국민이 느끼는 것보다 정파적 요인이 개입하면서 커졌다. 이게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이 그 양극화의 차이인데요. 미국은 컬처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문화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기독교적인 문화라든지 과거에 뭐 패밀리 밸류라든지 이런 종교적 가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컬처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는 미국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미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문화적 요인이나 가치적인 요인이 개입된 양극화라면 한국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정파적 요인이 많이 개입된 그런 양극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퓰리즘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사실 표준화되어 있는 질문은 없는데 가장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에커머니라고 하는 학자가 하는 게 가장 그래서 이제 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 첫 번째는 이제 자원주의에 대한 아주 베이지에 대한 불신 대중이 직접 결정해야 돼. 두 번째는 이제 반엘리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반다원주의 번학의 대결 이런 세 가지로 그 8개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포퓰리즘은 어쨌든 반엘리트적인 성향이 제일 강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반엘리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대중의 직접 주도 그다음에 선악대결도 분위기 있던 그거보다 이제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이제 정당별로 보면요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면 포퓰리즘이 훨씬 수용적이에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적인 태도를 받아들인 거는 정파적 입장이 있는 사람이 훨씬 세게 많이 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쭉 돌려봤는데요. 저기서 보면 이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들은 다 이제 90% 정도까지 좀 했었는데 다 통계적 의미만 같은 거.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정파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포퓰리즘의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에 대한 만족감이 낮고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낮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부가 내 목소리 안 들어준다는 내가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 제도가 리스판시블리티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에 대한 강해. 그래서
한국에서 포퓰리즘이 작동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결국은 정치 제도의 작동,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요구나 요구에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소외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매우 수용적인 요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짜 뉴스인데요. 아까 우리 윤선 교수님 하셨던 거랑 똑같은 건데, 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8개가 다 이제 특정 정당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가짜 뉴스. 이제 저거를 가지고 저는 이제 정파를 나눠서 한번 집중해 봤어요. 재밌게 나오는 게 정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관심 갖는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럴 거야라고 하는 답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관심 갖는 가짜 뉴스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래 저거는 가짜 사실일 거야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도 지지하는 정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정파적으로 해석하고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소비가 정파적으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론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해봤더니 왜 포퓰리즘 중에서 제일 그 이게 저 위에는 뭐냐면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수용도 이제 잘안 보셨죠? 이건 자료 참고하죠. 민주당 쪽, 그다음에 국힘 쪽, 그다음에 합친 거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선악과 대결의 즉 악운과 적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그런 포퓰리즘이 가짜 뉴스의 수용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열될수록 받아들이게 많아지고.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국회에 대한 거는 지금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높게 나타나고 또 대통령은 또 여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수용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매우 정파적으로 가짜 뉴스를 해석하고 있다는 우리 윤석열 씨랑 같은 이야기. 근데 이제 제가 좀 주장하고 좀 이번에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클수록 가짜 뉴스에 대한 수용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가 언젠가부터 정파적인 소용돌이에 뛰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이제 신뢰도 그러니까 기구 중립적인 심판자로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가짜 뉴스의 수용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면 일단 정보적 양극화가 매우 심각하다 한국은. 그러나 한국은 미국처럼 어떤 컬처가 아니라 정파적 동원에 의한 양극화. 그게 이제 큰 차이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포퓰리즘은 정파성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제 또 제도적으로 본다면 정치 기구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포퓰리즘의 수용을 높이고 있다. 그 전반적으로는 반엘리트적입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의 선악 대결과 대결의 정치 이런 것들이 증오와 배제의 정치가 가짜뉴스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정치 제도에 대한 낮은 신뢰.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는 정파적으로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고 반면 중립적이어야 될 사법부에 대한 것은 신뢰도가 낮아질수록 가짜뉴스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